투자와 삶은 연결되어 있다. 주식의 언어로 말하고 사고하라. 에이블.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인사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00억 투자자의 마인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에이블 뭔가 가능성에 대한 얘기인가요? 네, 뭐든지 누구나 할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룰 수 있다 하는 마인드로 살아온 저의 15년 정도의 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블이라는 것이 대학교의 동아리에서 시작해서 현재 대표님이 되시기까지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가치 투자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매력적이기도 했거든요. 이야기가 어떻게 변화하셨는지 네.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걸 간단하게 얘기하다가 408페이지가 된 거긴 한데 한 두세 단위로 얘기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아무거나 사던 단계.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주식시장이 좋다고 하니까 주식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증권사의 객장에 사람이 많으니까 대우증권을 사봐야 되겠다. 정말 아무거나 하는 단계에서 공부를 했더니 PER, PBR이라는 게 있는데 저평가된 걸 사야 된대. 그래야 오를 수 있대 해서 PER, PBR 낮은 주식을 막 샀는데 안 올라요.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가치 함정이라고 하거든요. 싸게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회사 자체가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국면에 있는 주식을 자꾸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지?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된 사람 보니까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저평가 고평가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회사의 경제적 혜자가 있는지, 브랜드 가치가 있는지, 비즈니스 모델이 훌륭한지 뭐 이런 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업을 사라는 거죠. 그래서 농심을 삽니다. 농심을 사서 몇 년 동안 농심 현준이라는 그런 비아냥을 들으면서 MT 갈 때마다 신라면 안 사면 후배들한테 이제 혼내면서 몇 년을 했는데 돈이 하나도 안 벌렸어요. 그럼 나는 어떡하지? 그러면 아주 말도 안 되게 싼 걸 사보자 해가지고 신풍재지라고 하는, 원래는 종이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잘 안 해가지고 그냥 자산 가치만 이만큼 있는 회사를 샀어요. 그것도 안 오르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을 사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거기에서 제 두 번째 책 어닝스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걸 했지만 몇 번 삐끗삐끗 하던 과정 중에 내가 잘 아는 거, 내가 분석할 수 있는 것, 그걸 워런 버핏은 능력의 범위라고 했거든요. 능력의 범위 안에 있는 것만 해야 되지, 거기 밖에 있는 뭐 태양광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핸드폰 부품이라든지 이런 걸 했다가는 이익이 성장할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가 많구나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내가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그 더 퍼블릭에서 하시는 그런 투자법에 이런 가지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로 설명해 주시면 진보적인 가치 투자자는 이런 것이다. 그게 이제 크게 먼저 두 가지로 나누고, 제가 걸어왔던 길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총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아주 오래된 분들, 뭐 벤저민 그레이엄식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이지만 나쁜 말로 싸구려 같이 보이는 그런 안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사실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전에는 통했지만 지금은 모든 분들이 재무제표를 손쉽게 인터넷에 찾아볼 수 있고, PER, PBR이라는 개념을 뭐 네이버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책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싸구려 기업이 아니고서 정말 좋은 기업인데 저평가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이미 많은 젊은 가치 투자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한 단계 조금 발전이 아니라 다듬어졌다고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책에도 나오는데 제가 스스로를 되게 자괴감 느꼈던 적이 언제냐면, 제가 전작 부자들이 이런 주식 삽니다에 보면 맨 앞에 뭘로 돈 벌었는지 쭉 나오잖아요. 많이 번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서 계속 올라가거나 아니면 유지되어 있으면 내가 뭔가 미래를 잘 예측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막 올랐다가
다시 다 제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난 주식으로는 벌긴 벌었는데 나는 기업의 미래를 잘 볼 줄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요거를 뭘로 이름 붙이냐면 제가 코끼리 보아뱀 투자 해서 어린 왕자 동화책 보면은 보아뱀이 이제 코끼리를 먹었는데 모양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어른들의 눈에 보면 중절모고 애기들의 눈에 보면 이제 코끼리 보아뱀이다. 다른 말로 박스피 아닌가요? 네. 저는 그런 종목이에요, 다. 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번 거랑 무관하게 너무 자괴감이 느껴져서 어떻게 해야 되지? 워런 버핏은 필립 피셔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근데 저는 그건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좀 정립하고 있는 방식은 뭐냐면, 원래 좋은 기업인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에만 투자하려고 해요. 그게 코로나 때가 될 수도 있고 미중 무역 분쟁이 될 수도 있고 뭐 지금과 같은 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개별 기업의 어떤 이슈가 있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는 원래 이렇게 높은 주가에 있었다가 이렇게 떨어진 거니까 저는 여기서 사면 다시 올라가기만 하더라도 회사의 가치는 유지됐지만 저는 낮을 때 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요. 몇 년 전부터. 그 투자를 했을 때 가장 큰 고민거리는 그런 일들이 자주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맞아요. 좋은 기업들이 네. 많이 떨어지는 일이 별로 안 일어나는데 이거는 이론적으로 금방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그런 주식을 반토막에 사서 본전에 팔았다. 그러니까 저는 2배가 난 거죠. 그렇게 된다면 3, 4년에 한 번씩만 그런 기회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연복리로 20% 이상의 수익이 나요. 그럼 워런 버핏 이상의 수익률이 되는 거고 근데 잘 아시겠지만 3, 4년에 한 번씩은 이런 위기가 꼭 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가서 안정화된 상황에서는 현금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자라는 투자 방식으로 현재는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궁금해지는 게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김현준 대표님이 그 운용하는 1,200억 중에서 네. 현재 현금이 얼마나 있을까 뭐 네. 이런 질문이 당연히 또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그런 기회 때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면 그 외의 기간은 뭘 하실까? 이런 궁금증도 좀 들거든요. 현재 저희 회사의 현금은 20% 정도 있고요. 근데 저희 회사는 이제 헤지 펀드라서 네. 빚을 내서 투자할 수도 있어요. 아, 레버리지를 써서. 네, 그것까지 감안하면 한 절반 정도는 더 살 수 있어요.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만큼을 더 살 수 있는 큰 여유를 가지고 있는 편이고요. 네. 그럼 평상시에는 뭐 하냐? 평상시에도 그게 재밌으니까 주식을 찾고는 있어요. 찾고 있는데 완벽한 기회가 아니면 사지 않을 뿐이죠. 네. 그런데 그러면 2, 3년 동안은 한 번도 안 사면서 주식만 찾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 약세장에도 항상 스타 주식은 있거든요. 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단 한 해도 빠짐없이 10배짜리 주식이 나왔어요. 2배짜리 주식은 수십 개씩 나옵니다. 매년. 네. 그러면 정말 이상한 약세장에서도 그렇게 갈 만한 주식을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건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지만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히트 상품형 주식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어떤 제품들이 갑작스럽게 인기를 끌었을 때는 아무리 약세장이라 하더라도 그런 주식은 크게 상승을 빠르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발견하면 1년에 한두 번씩은 자금을 넣었다가 또 올라가면 빠르게 오르니까 보통 그럼 팔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가장 유행했던 식음료 뭔지 기억나세요? 작년에 포켓몬빵이라고 예. 생각하거든요. 아, 예. 네. 식음료 해갖고 음료수 찾고 생각했어요. 있어요. 그래서 포켓몬빵 네. 여쭤보려고 식음료, 했는데 SPC3님. 음료수도 있었죠. 예를 네. 들면 제로사이다. 제로사이다. 제로탄산이 엄청난 지금 네, 네, 인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매년 나와요. 올해도 나왔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면 저희가 뭐 약세장이라 해서 현금을 100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 정책상 현금은 40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40을 가지고 있다가도 나머지 60에 대해서는 일부 투자를 단기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좀 찾아서 단기로 접근하시고 네. 이제 좋은 주식들은 한 번씩 큰 위기가 오면 장기로 투자하시고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하시는 거죠. 김현준 대표님은 이렇게 젊었을 때 대학교 때부터 범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일대기를 네. 지금 제가 읽고 네, 네. 그 동아리 때부터 네. 굉장히 분석적인 성격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다라고 본인이 계획적인 사람이고. 밝히셨는데 네. 주식에 이렇게 딱 관심 갖게 된 계기도 그냥 시작됐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네.
일단 저는 ISTJ이고요. 아주 극강의 계획성과 목표 지향적인 그런 사람이고요. 제가 주식을 하게 된 계기는 아버지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이제 그 목수십니다. 목수.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너무 재밌게 하면서 살고 계시는데 원래는 옛날에는 회사원이셨고 증권회사 출신. 그리고 그 증권회사가 지금은 증권이라는 이름이 예전에는 이제 투자 신탁이라는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우리 집이 뭐 제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 있는 정도 중산층은 되지만 큰 부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주 넓은 집 막 40평, 50평 다니는 친구들 그런데 항상 부러워했고 뭐 그런 거 옛날에는 다이너스티라고 해가지고 그랜저보다 좀 더 좋은 차 있었어요. 그런 차 단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고 뭐 명품 옷 이런 건 뭐 지금도 관심 없지만 그런 걸 해본 적도 없어서 부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한 고등학생쯤 됐는데 우리 아버지는 증권을 하는데 왜 돈이 별로 없지? 근데 증권이 뭔지는 몰랐어요 그 당시에. 뭔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 방 작은 방에서 제가 자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막 싸우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근데 책에 써 있어요. 나오려고 이미 다 하셨어.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근데 불안하잖아요, 애기들은. 그래서 이제 귀를 이렇게 쫑긋해서 들었더니 뭐가 하여튼 휴지 조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다음날 가서 보니까 실제로 그 주권 있잖아요. 그게 찢겨져 있고 뭐 그렇게 돼 있었어요. 배당 통지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 다니던 회사의 우리 사주였는데 그게 이제 막 감자되고 이래가지고 거의 정말 이제 가치가 없어진 거죠. 그 두 가지가 겹치면서 왜 주식을 했는데 돈이 안 될까? 근데 저는 이 아들이 나쁜 아들이어가지고 아버지보다 뭐든지 이겨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버지가 힘도 세세요. 힘으로 못 이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면 근데 학교도 같은 데 들어갔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같은 직업을 가져가지고 잘해봐야겠다. 그래서 주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죠. 지금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네, 되게 그래서 관계가 지금 되게 좋고요. 네. 네, 아버지가 얼마 전에도 제 책 팔기 바쁜데 지금 또 다른 책을 선물해 주셔가지고 읽으라고 이렇게 보내주실 정도로 관계가 좋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 책 막 선물하신다고 제가 전에 듣거든요. 여기 뭐 효자가 됐다고도 나오더라고요. 책에. 네, 맞습니다. 근데 되게 주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보통은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돈을 벌어볼까 이렇게 막 모색하고 하다가 주식이 돈이 잘 된대.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일 거잖아요. 근데 재밌다. 아버지와의 어떤 경쟁심으로 시작해서 이겨먹으려고 그런 계기 자체가 되게 재밌고. 근데 지금 되게 재밌게 하고 계시잖아요. 해보니까 재밌었던 거예요? 아니면 이게 돈이 돼서 더 재밌으셨던 거예요? 아니요. 어떤 거예요? 돈은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벌지 못했고 해보니까 정말 재밌었던. 이게 저한테 너무 잘 맞아요. 그래요? 이 일이. 제가 사실 지루한 거 반복되는 거 이런 걸 잘 못해요. 네. 그래서 좀 주의산만하고 이런 편이거든요. 그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되게 짧고. 네. 근데 이거는 너무너무 다양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주의산만하지만 호기심은 정말 많아요. 다 알고 싶어가지고. 네. 어느 정도냐 하면 제 이제 배우자가 되게 싫어하는 일 중에 이제 적응한 일이 하나 있는데 주로 제가 운전을 하고 배우자는 이제 주석에 타고 저희는 이동하거든요. 네. 근데 뭔가 얘기가 나오든 내가 뭘 발견하든 눈으로 봤든 라디오에서 뭐 나왔든 궁금한 게 있으면 못 참아요. 당장 그 단어의 뜻이 뭔지, 그거의 한자는 뭔지, 유래는 뭔지, 위키피디아에 뭐라 써있는지 그거를 물어보거든요. 그럼 얘도 당연히 모르겠지. 근데 모르면 모른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찾아달라고 그렇게 이제 찾아서 저한테 귀로 들려줄 정도로 그런 호기심을 못 참는 성격이라. 빨리 인공지능이 더 발달돼야겠다. 시리가 좀 더 빨리 알려. 맞아요. 그럼 이제 배우자가 좀 편해질 텐데. 그래도 시끄러운 건 똑같을 듯. 그래서 이 직업이 너무 잘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좀 돈에 예민한 편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 이 돈이라고 하는 건 뭔가 숫자로 딱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예를 들면 공평하다고 하면 제가 로사님이랑 밥을 먹었어요. 근데 3만 원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오늘은 내가 낼게 다음엔 내가 내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 커피는 네가 사라 할 수도 있고 한데 저는 그냥 15,000원 줬으면 좋겠거든요. 저한테. 지금 당장. 네.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좀 희한한데 네네. 그렇게 그런데 관심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로사님이 오늘은 대표님 사주세요 했다고 해서 싫은 건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사주기로 한 거니까 그럼 난 3만 원 다 내도 되고 30만 원짜리 사줘도 돼. 이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랑 이 돈에 예민한 거랑 약간 감각이 다른데 저는 그런 편이라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부동산을 못할 것 같다는 게 부동산은 훌륭한 투자 수단이긴 하지만 이렇게 무자르듯이 잘라지는 게 좀 적어요. 주식보다는. 그리고 말 한마디에 막 왔다 갔다 맞아요, 하고 맞아요. 금액이. 협상도 좀 해야 네. 되고 네. 예, 사람과 좀 이렇게 관계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거에 되게 또 취약하거든요. 그냥 엑셀로 두드려서 아무도 모르는 그 세상에서 그냥 HTS에서 내가 주문 내는 게 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직업을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전 책 부자들은 이런 주식을 삽니다를 네. 읽었을 때도 아 나는 주식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치열하고 치밀하게 하나의 종목을 분석하고 파고들어서 이 기회를 보고 사고 그런 것들이 와 진짜 못하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진짜 읽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도 우리 사실 공부하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서야 나타났다고 저는 네. 생각하거든요. 근데 김현준 대표님 대학교 때부터 막 외국 서적을 들여서 막 그거를 해석을 네. 하면서 공부를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달랐구나 네. 이런 생각도 저는 좀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의아한 게 뭐냐면 제가 대우증권을 첫 주식으로 사서 했다는 스토리가 제 입장에서는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면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거고 계산을 안 한 거고 몰빵을 친 거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팔아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첫 주식을 주식시장에 잘 되면 어느 회사가 잘 될까 그 회사 중에 1등은 뭘까를 했냐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건 제가 항상 이제 대학생 분들 고등학생 분들이 저한테 주식 어떻게 하면 잘해요? 주식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볼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본인의 적성과 기질을 봐야 된다. 누가 잘났고 못났고 이런 게 전혀 아니라 다른 거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드리머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달라서 그런지 어떤 분들은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주식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벌어야 될까를 찾는 사람과 네. 네. 이건 이렇게 가는 건데 사람들의 돈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여기에 이렇게 투자해야 돼 하는 거랑은 약간 기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나는 못하겠다 로사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쵸 못하는 거 맞는데 그게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잘못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나는 거기에 안 맞는 거고 네. 나는 뭐 예를 들면 유튜브에 맞는 거고 난 그림 그리는 거에 맞는 거고 글 쓰는 거에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걸 못하듯이 그거는 기질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자산운용사가 있다. 네 맞아요. 이게 너무 재밌어서 매일 막 정말 안 하면 죽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맞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드물게 보면 이렇게 되게 야수의 심장처럼 투자를 한 경우도 더러 있으시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떤 점을 보고 내가 이거는 무조건 몰빵이야 막 이런 생각을 갖고 하십니까? 책에 보면 이렇게 그런 사례들이 몇 개 그런 있어서 생각을 하고 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두렵죠. 근데 여러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저에 대한 암시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2007년에 프로 매니저가 되고 나서 항상 그런 위기만을 기다려왔거든요. 그래서 책상에 항상 붙여놔요. 세스 클라만이라는 분이 서프라임 모기지 때 어떤 실수를 했고 나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럴 것이다. 위기 때는 주식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이제 교훈 20가지라는 글을 전 책상에 붙여놓는데 네. 그걸 이제 체득한 것 같긴 한데 써먹을 때가 15년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요. 근데 처음으로 그 정도의 위기가 터진 거예요. 한두 달 만에 지수가 절반이 떨어지는. 네. 그래서 내가 기억한 대로 공부한 대로 난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렇게 하고 나니까 되겠지? 돼야 되겠지? 하는 생각인 거지. 예. 무조건 이게 될 거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이제 조금 어렸던 저희 부하 매니저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저랑 이제 정호성 대표 공동 창업자 둘을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내가 2007년 8년에 배운 것보다는
선배들한테 배운 것보다는 좀 더 차분하게 냉철하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제가 15년간 실수한 거를 얘네들은 한 5년으로 줄일 수 있고 그게 사실은 저희 회사의 발전이잖아요. 그래서 모른 척 한 거예요. 겁나지만 이제 손 벌벌 떨리지만 아닌 척하고 야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지 주식은 해놓고 이제 전화 끊고 나서 이제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렇게 이제 했던 거지. 네. 그게 뭐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저한테도. 그러면 이런 그 아까 현금을 좀 보유하는 양이나 이런 것도 다 장치인 거잖아요. 네. 안전장치.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1,200억 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네. 이 두려움과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안전장치를 갖고 계신지 고객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것도 하나하나 발전해 나간 거거든요. 네. 원래 저희가 이렇게 현금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았어요. 원래는 주식에 전부 항상 거의 100%를 넣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저희한테도 되게 불안하고 그 다음에 고객들도 싫어해요. 애초에 저희한테 맡기는 고객들은 최소 수십억, 100억 이상의 부자인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만 맡기는 것도 아니고 주식을 대부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동산 예금 채권 이만큼 하고 주식 요만큼 하는 것 중에 우리한테 이만큼 맡긴 게 이제 몇 억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아 이미 자산 배분 다 끝나셨을 거고 주식하라는 거고 그중에 저희는 성장주 하는 회사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할 때 계약할 때는 되게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시고 아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난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제 사업하면서 깨닫게 된 거죠. 손실은 누구나 싫은 거니까. 네, 누구나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런 위기 때 딱 전화 드려서 뭐 1위부터 10위까지 고객한테 전화해서 이제 추가로 납입하시라. 지금 되게 기회다라고 해도 납입하신 분 한 분 안 계시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도 그렇고 고객도 상당히 나약하더라. 그래서 벌 때 조금 덜 버는 한이 있더라도 잃을 때 덜 잃는 것이 사업적으로 좋아요. 사업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된 거고 저희는 서브프라임 위기를 한번 겪었고요. 그 다음에 피그스 남유럽 재정 위기를 2011년, 12년에 겪었고 그 다음에 15년, 16년에 사드 배치로 인한 중소형주 위기 겪었고 17, 18년에 미중 무역 분쟁 위기 겪었고 2020년에 코로나 겪었고 2022년에 지금 뭐 금리 인상, 뭐 경기 약세장 뭐 이런 건 6번이나 겪었어요. 제가 이런 많은 위기를. 일이 있었네.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15년 동안 6번이니까 2년에 3년에 한 번씩 무조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할 때마다 아 예전에 이런 실수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추가해 나가다 보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좀 보수적인 투자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고 좋게 얘기하면 위기가 별로 무섭지 않은 그래서 저희는 미중 무역 분쟁 때는 그때까지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투자를 잘 할 수 있었고요. 네. 코로나 때는 무섭진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넘겼고 네. 지금은 전혀 위기라고 생각지를 않아요. 저희 하우스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위기가 오나요? 더한 위기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데 네, 뭐 내년이 바닥이라고들 해가지고 그러면 올해가 바닥일 겁니다. 그 말이 많다면 네. 저도 이제 그런 예측은 잘 못하지만 그나마 기분 좋게 듣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내년이 경기 침체 완연한 경기 침체일 것이다 라는 얘기 또는 올해 주가가 떨어진 것은 이 멀티플 조정 사람들의 기대감이 꺾인 것에 불과하고 이제부터 기업의 이익의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 나오면 저점이에요. 그런 얘기가 실제로 내년에 발생할 수는 있지만 주식시장은 그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반영하기 때문에 내년에 경기 침체 및 금리 인상 또는 기업들의 이익 조정 때문에 주가가 위기가 올 가능성은 전 아주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15년간 최근에 통계치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위기가 온다면 우리가 지금 예상치 못한 것에서 오는 것이지 우리가 예상하고 일반 투자자 그다음에 신문 기자분들이 쓰는 그 얘기로 위기가 오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걸로 주식을 이미 다 팔아서 하락을 시켜놨기 때문에 선반영됐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아까 그 현금이 이제 우리 더 퍼블릭 자산 운영에는 20%가 있다. 네. 이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지금 이미 많이 중간이에요. 많이 중간. 들어간 상태인가요? 중간이에요. 저희가 이제 원칙이 0에서 40까지 현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20이니까 평상시다. 지금 평시다. 네, 평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항상 그런 더 오를 상태에서.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평안한 상황이죠. 답이 없잖아요. 저희한테 지금 저희한테 그러면- 그 사인이 없잖아요. 네, 그렇게 이렇게 질문 말씀하시니까. 드려보면 만약에 지금 상황보다 네. 주가 지수가 더 빠져요. 네. 그래서 조정이 더 급격히 일어난다 그러면 더 투자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럼요. 더 투자를 한다 본격적으로? 네, 투자를 하기 위해서 현금이 있는 거니까 저희는 어느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네. 현금을 이 정도 투입한다라고 하는 기준은 다 있어요. 그걸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네.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 정도까지 갈 수 있겠다. 과거의 통계치를 봤을 때 하는 수치가 있는 것이고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 외의 위기가 또 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떨어질 거라고 아무도 몰랐고요. 아, 그쵸. 시진핑과 트럼프가 서로 싸울 거라고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내년에 주가가 더 떨어진다면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도 몰랐던 거, 아무 관심 없었던 거 저는 그런 걸 좀 보고 있는데 이 유니콘들의 몰락 이런 것들이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장 참여자나 경제계에서. 근데 저는 뭔가 올 수도 있다. 근데 아무 근거는 없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유니콘이 갑자기 망하잖아요. 그러면 큰 사모펀드들이 돈이 조달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을 어디다가 넣어야 될 거고 그게 만약에 기업의 이익이라든지 금융기관의 채권 이 회수에 대한 문제로 발생한다면 의외의 문제가 커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얘기하니까 아무도 관심 없을 그런 것들에서 위기가 오면 오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아주 건강한 경기 순환의 하나일 뿐입니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그런 거. 분위기는 어때요? 그런 거. 그런 거. 네. 갑자기 미사일을 쏜다든가. 네, 갑자기 아무도 생각 안 했는데 대만하고 얘네도 싸우네 이렇게 하면 주가 떨어지겠죠. 그런 것들. 지금 제가 보니까 그 말씀 해주셔가지고 그 비행기 추적하는 어플리케이션 있다면서요. 그래서 낸시 펠로시 의장이 이제 말레이시아인가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대만으로 떠날 때 그걸 본 사람 실시간으로 보고 있던 사람이 25만 명이래요. 와. 그럼 그걸 보던 사람 다 주식쟁이들이냐? 보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아 이건 싸움은 안 나. 쏘겠어 설마? 대부분 한 25만 명 중에 24만 명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일어나면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랬어요. 이거 터지면 하루 이틀이면 전쟁 끝날 것이고 보통 엎어 놓는 거지 실제로 진입 안 해라고 하는 게 그 당일까지 기사였어요. 근데 그게 발생하니까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터집니다. 네. 일부 마지막 질문으로 나는 돈을 많이 벌 때보다 이 주식 괜찮은데 발견했을 때 더 큰 희열을 느낀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발견한 순간이요? 네. 이거 오늘 찾았다 오늘. 그 정도는 없었던 거예요. 고래 확 지나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정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작년까지는 몇 건 있었고요. 네. 근데 그 작년에 해서 작년에 판 것도 있고 지금 수익이 많이 난 상태로 아직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올해 산 주식이 2개, 3개 정도 있는데 와, 그 정도 너무 좋다.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내일 상한가 칠 것 같다. 이런 주식은 없었어요. 그런 것들은 보면은 평시에 일어나는 것 같고 지금은 주가가 싼 수준이라 원래 좋았던 기업들을 살 수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삼성전자를 산다고 해서 와 너무 대단한 거 발견해서 진짜 너무 짜릿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냥 좋은 기업인데 주가가 떨어진 거니까. 그래서 아직은 올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정관들 또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종목은 원래 말씀 안 하시니까 그럼 이제 종목까지는 그렇고 또 이제 어느 카테고리가 그러냐라고 어떤 들어가. 섹터냐 이제 뭐 리오프닝 주냐 아니면 컨택 주냐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2부에서 그런 이야기들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대표님 감사합니다.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00억 투자가의 마인드 에이블 김현준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마인드를 배워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신가요? 어렵다. 그래서 408페이지로 쓰셨나요? 네, 그걸 하나로 정리하기가 어렵고
지금은 뭐 일단 책 홍보에 8월 한 달간 주력 중입니다. 근데 요즘에 가장 이렇게 투자할 때는 좀 이런 거 많이 생각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뭐예요? 요새는 제가 직원들한테는 과감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직원, 저희 회사에 지금 막내 직원이 있는데 그 친구가 주식한 게 코로나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분들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친구고, 네. 그러고 이제 작년에 저희 회사 인턴 사원으로 시작해서 올해 이제 정사원이 된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런 하락장을 처음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러니까 되게 겁내하고 그러니까 처음 이 친구가 들어왔을 때가 작년이니까 작년에는 진짜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이거 당장 사야 된다. 거봐라 내가 오른다고 하지 않았냐. 왜 어저께 안 샀냐 하면서 막 이렇게 하던 친구가 올해부터는 다 얘기를 안 해요. 저희 이제 메신저를 써서 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데 메신저가 매우 정적이고 객관적인 이 말투로 바뀌었어요. 이러하다. 옛날에는 이러하니까 사야 됩니다. 왜 안 샀습니까? 오르지 않습니까? 였다면 좋습니다.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회사입니다. 설명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를 반대로 해야 된다. 작년에 네가 그렇게 했던 그 패기와 열정이 지금 나와야지 주가가 오르기 편한 시점이고 그때 우리가 안 사준 이유가 네가 사자고 해도 자꾸 이제 무시한 것처럼 느꼈던 이유가 우리는 이런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지금 훨씬 더 과감하고 네가 조금 좋은 것 같다라고 하면 사라고 얘기하고 사고 싶으면 지금 당장 안 사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해라 라고 제가 친구한테는 얘기하고 있죠. 선배가 되셨군요. 네. 완전한. 네. 과감함을 이제 저 같은 그런 개미들한테도 이렇게 권장하고 싶으신 때인가요? 지금이? 그럼요. 그냥 떠나고 싶어요. 과감해. 그러니까 거꾸로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작년에 네. 제가 이제 언론 인터뷰 같은 거 하면 지금은 이제 주식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언론에서 인터뷰를 좀 덜 하는데 그때는 주식시장 좋으니까 뭐 펀드 매니저들 많이 인터뷰했거든요. 네. 그래서 인터뷰하면 좀 자극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제 제목이라든지 이제 그 헤드라인에 몇 % 뭐 수익률 뭐 이런 거 이제 네. 적는단 그쵸, 말이에요. 그쵸. 네. 그럼 이제 댓글이 어떤 댓글이냐면 나도 그거보단 많이 한다. 심지어 제 배우자도 그랬어요. 배우자도 재작년 말이었죠. 2020년 1년 끝나고 나서 자기 계좌를 MTS를 갑자기 까는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그렇게 공개 안 하거든요. 네. 까더니 자기가 작년 한 해 동안 수익률이 얼마였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몇 프로셨나요? 꽤 높았어요. 한 수십 %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약간 높았어요. 그래서 너네 몇 프로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우리 이만큼이다. 그랬더니 내가 더 잘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1년만 기다려라. 반드시 그 말을 한 것을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네. 그게 이제 제가 그런 악플러들 제 배우자한테도 실제로 그랬었고 지금은 과감해도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과감하지 못할 이유를 좀 보니까 이미 손실 나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부터 가장 많이 오를 가장 리스크 대비 수익이 좋을 자산에 배분을 해야 되는 건데 나는 무조건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손실이 났으니까 이것만 붙들고 이게 좀 빨리 플러스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과감하게 못하죠. 왜냐하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다른 자산은 사기 싫으니까 이 자산으로 물을 타자니 이건 많이 떨어져서 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해서 과감해지지 못하는 건데 항상 이제 돈은 꼬리표가 없다고 당장 어제 거 잊어버리고 오늘로부터 다시 그래서 편향을 아무리 공부해도 어떻게 안 돼요. 편향을 아무리 공부하고 뭐 그 행동 심리학을 읽어도 이 파란 계좌가 심리가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되시는군요. 그것도 성격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투자할 때 다른 길, 잘못된 길, 흔들리는 길 그런 길을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안 갔냐? 이게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성격이 그렇거든요. 이 지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실패하는 거, 실수하는 거 이런 걸 싫어하는데 우리 회사에 그런 친구가 한 명 더 있어요. 정호성 각자 대표라고. 얘도 지는 걸 진짜 싫어하는데 저랑 방법이 아예 달라요. 얘는 지는 게 싫으니까 정 대표는 그걸 미친 듯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모바일 게임을 하나 하더라도 자기 항상 1등을 해야 되니까 저랑 할 때 집에 가서 연습을 몰래 해와요. 힘들다. 이기려고. 근데 저는 몇 번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럼 안 해요. 안 하면 내가 거기서 질 이유가 없잖아요. 방법이 완전 다르 이겼으면 끝. 이기는 게임만 하거든요. 네.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건 너무 괜찮은 이 게임인 게 이미 뭐 워런 버핏이건 필립 피셔건 피터 린치건 훌륭하게 성공한 사례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나머지 사례 여러 가지 방법을 자기가 생각해봐야 워런 버핏보다 부자가 안 될 거잖아요. 그럼 그 방법만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실수하고 질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는 이게 너무 좋다. 그래서 저는 운동할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요새 이제 골프 치고 테니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조금 배우면 폼은 어때도 되니까 난 좀 이렇게 해서 당장 이겨봐야지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는 끊임없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요. 지금도 골프 1년 반째 하고 있는데 연습을 거의 그 레슨 안 빼먹고 당장 뭐 필드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하네, 뭐 거리가 어떻네, 뭐 요거 자세를 좀 이렇게 안 듣고 선생님이 오늘 하라는 거 아직도 뭐 자세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투자도 근데 운동은 그게 쉽지 않죠. 짜증나잖아. 내가 1년 반 했는데 6개월 해내가 나보다 잘 치면 짜증나는데 주식은 그게 아니라 끝에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저한테 너무 맞는 게임인 거죠. 근데 지금까지 그 대표님 말씀을 쭉 듣고 있으면 그래서 드는 생각이 좀 과감해야 될 때다. 그리고 지금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거 이런 거 막 주술 때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요. 종목은 말씀 안 하시잖아요. 어딜 가셔도. 그럼 이제 섹터 정도는 네. 아니면 큰 굵직한 이런 카테고리 이런 것들 정도는 좀 여쭤보고 싶은데. 말씀 좀 해주세요, 선배님. 네, 지금 죽어가는 그 파란 계좌들 좀 어떻게 좀 복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카메라 끄고 종목을 말씀드리면 카메라 끄자. 여러분 죄송해요. 잠깐만 끌게요. 지금 마이너스 나 있는 그거 다 팔고 갈아타실 거냐고요. 안 탈 거잖아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본전만 되면 그때 바꿀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본전돼 있으면 나머지는 더 많이 올라 있겠지. 저 어쨌든 제가 이제 요새 좋아하는 분야는 경기가 안 좋아지더라도 괜찮을 수 있는 분야를 당연히 좋아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안 좋아져도 괜찮을 거. 경기는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잘 모르겠는데 안 좋아진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거기에 좀 덜 영향을 받는 데는 어디일까. 그런 데는 예를 들면 기업이 뭔가 힘들어졌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그러면 당장 내가 매출액이 줄거나 비용이 올라가더라도 조금 이익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툴들을 만드는 회사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경기가 안 좋아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떤 소비자가 본인의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내 월급이 만약에 3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으로 뭔가의 이유로 줄었어. 그러면 뭔가 줄여야 되겠죠? 근데 꼭 3분의 1씩 줄이진 않을 거예요. 아예 안 하는 것도 생길 거고 그거랑 상관없이 계속 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분야에는 절대 돈을 줄이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분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야에도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경기가 만약에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왜 안 좋아질 거냐? 아마 인플레이션 때문에 안 좋아질 건데 안 좋아지고 나면 인플레이션이 꺾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랬을 때 좋은 회사는 어디일까? 반대로 나쁜 회사는 그런 거예요. 작년하고 올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철강 회사들, 해운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좋았어요. 왜 좋았냐? 인플레이션이 막 생기니까 같은 걸 만들어서 팔더라도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게 거꾸로 간다면 그런 회사들은 너무너무 안 좋겠죠. 그러면 반대로 그 회사들이 웃고 있었을 때 울고 있었을 그런 회사들 그런 것들을 원재료나 비용, 영업비용으로 쓰던 회사들은 앞으로 조금 경기가 둔화된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비용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익이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카테고리로 내년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그 안 줄이는 거 뭐예요? 저 안 줄이는 거요? 제가 그 맞다고 하면 맞다고 할게요. 먹는 거. 먹는 거, 장 보는 거. 장 보는 건 줄일 수가 없죠. 근데 가격은 너무 올라가서 애들 학원도 갑자기 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맞아요. 마시형님은 진짜 어려우면 끊겠지.
못 끊는 거. 떡볶이. 먹는 거. 먹는 거 못 끊어. 떡볶이. 아니,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먹는 거는 끊을 수는 없는데 이게 너무 식자재 값이 올라가 버리니까 덜 사게 되는 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 그 분야에도 저희 투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식자재를 좀 들어도 모르겠다. 덜 살 때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2인 가구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2인 가구 또는 1인 가구가 이제 식재료를 사러 갔어요. 식재료를 사러 갔는데 이렇게는 못 사겠어. 좀 이런 식으로 구매를 바꿔봐야지라고 하는 분야 분명히 있거든요. 다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런 분야에 있는 회사들은 또 돈을 벌 수 있죠. 모르겠어요. 예전에 장 볼 때는 이게 뭉탱이로 된 거 큰 거 대용량 맞아, 샀어요. 맞아. 그냥. 그렇죠. 이거 뭐 먹겠지. 근데 최근에는 진짜 소분된 걸 위주로 찾게 돼. 맞습니다. 맞아요. 비싼 거 한 번에 못 사고 그 그런 게좀 소분된 있어요. 거에서 돈을 버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걸 찾아보시면 포장인가? 좋다. 저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코로나가 좀 잠식되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아서 여행도 해외여행도 굉장히 많이 가시고 네. 뭐 국내 여행은 말할 것도 없고 제주도는 뭐 이제 3박에 뭐 300만 이런 시절이 됐잖아요. 그러면 항공이나 뭐 아니면 뭐 여행 뭐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질까 싶은데 또 방금 말씀하신 거랑은 또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경기가 또 안 좋아지면 또 이런 레저 비용을 또 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쪽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그것도 일부 좀 갈릴 수 있다. 갈릴 수 있다. 네, 여행 레저 중에서 네. 계속해서 지출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올해 내년까지 지출할 것과 작년 재작년에 지출을 많이 해서 올해는 좀 덜 해도 될 것이 분명히 나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뉜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안 좋아하는 거는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식자재 얘기 나와서 한마디 첨언을 하고 가면 작년 재작년에 제일 잘 됐던 이 직업은 뭐냐면 이거예요. 오토바이, 배달 음식 엄청나게 먹었죠. 네. 근데 이제는 좀 덜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약속이 생겼거든. 그럼 약속 있는 날은 배달 음식 못 먹으니까 네. 줄어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반대쪽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여행 레저 관련된 게 어떻게 보면 필수 지출은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음식료나 네, 네. 또는 조금 덜하지만 학원비 이런 거는 최후까지 아낄 것이고, 그럼 바로바로 아낄 건 뭐냐 중에서 여행도 있는데, 여행 말고 작년 재작년에 구매 많이 하시고 소비 많이 하신 분야 갑자기 꼭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를 들면 미술품, 그다음에 명품, 네. 자동차, 가구,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내구재인데 2020년, 21년에 엄청나게 산 분야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작년, 재작년 인테리어 했는데 올해 또 할 필요 있을까요? 없죠. 별로 없겠죠. 그죠? 근데 미술품과 명품과 여행, 비필수 소비죠. 그 세 개 중에 2022년과 2023년에 나 요거 하나 하고 나머지 두 개 줄인다 하면 뭐 할까요? 저는 여행을 갈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여행을 못 갔으니까. 네. 그동안 못 간 게 쌓였으니까. 네. 네. 그런 것으로 좀 나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수수께끼만 남겨두고 가시네. 지금 막 외침이 들려. 그래서 뭘 사야 되는데요? 막 외침이 들리는 것 같아. 그거를 말씀드려도 의미가 없는 게 저도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건 얘기할 수 있지. 그렇죠. 그냥 내가 뭘 갖고 있다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옳은다는 건 전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김현주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닌데 나는 배달 음식 엄청 먹는데 나는 그래도 명품보다 여행보다 명품이 최고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면 제가 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투자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정에 손을 얹고 또는 가계부를 열어보면서 정말 이렇게 돼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곳에 돈을 배치할 수 있다는 점, 그렇게 해도 저희 회사만큼 수익은 낼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산 운용에 맡길 정도의 자금은 없고 이렇게 퀴즈를 내셨을 때 나도 좀 찾아서 해보고 싶다. 네. 그런 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선배님이 좀 얘기해 주신다면. 저는 일단 자기가 어떤 거를 쓰는지 주변에서 찾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드렸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인 거예요. 내가 돈을 쓰면 기업이 가져가거든요.
기업이 가져가고 비용을 지출하고 남는 걸 이익이라고 하는데 주가는 이익과 동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이상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쭉쭉 넘어와서 내가 어디다 돈을 쓸 것이냐. 같은 돈이 있다면 경기 후퇴, 경기 침체하지만 그거는 GDP가 뭐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처음 알게 됐는데 GDP가 역성장을 2분기 하면 경기 침체라고 본대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내 월급이 반토막 나는 게 경기 침체가 아니에요. 항상 3% 2%씩 성장하다가 마이너스 0.1% 하면 경기 침체인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갑자기 소비를 덜하게 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충분히 찾아볼 수 있고 그걸 찾은 다음에 그걸 숫자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이제 공부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가치 투자나 또 기업 분석, 그 박영옥 대표님도 네, 저희 네. 나오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막 매크로에 막 휩쓸리지 말고 기업을 잘 분석하면 정말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 네.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는 좀 휩쓸리고 있는 거죠. 또 어떤 투자자는 박스피다. 미국은 계속 상승했지만 우리나라는 박스피이기 때문에 줄 때 가져가야 된다. 네. 아니 어느 세월에 부자 될 건데 빨리빨리 먹고 가고 네네.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데 그 말이 또 되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네네네. 저 같은 투자자한테 뭐라고 해주지? 저는 거기에 공감해요. 휩쓸려요. 그러니까 네. 아 맞아. 분석을 정말 잘 해볼 수 있을까 하면서 좀 공부를 해보자. 깊게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래 지금 막 굉장히 지금의 그런 그 관심 있는 종목을 자세히 보자. 그런 식으로 막 보다가 기준 없는 투자 너무 힘들어요. 아 그러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뭘 여쭤보려고 했냐면 어떤 기업 분석 방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어디까지 하셨는데 어려우세요라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한다는 거에서 일단 어렵다는 게 그 방법론에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돈을 당장 벌고 싶고 또는 나는 안 되는데 딴 사람 벌니까 그걸 좀 따라해보고 싶고 그 마음이 더 커서 한 분야를 정말 진득하니 해서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나한테 맞는 건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시간이 아직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꼭 해야 되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 전에 읽으면서 이미 깨달았는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들으면 그러니까 이제는 나 종목 들었다고 막 투자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 언제 팔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투자해?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래도 내가 좀 공부 좀 해서 진지하게 해보고 싶어. 근데 그 길을 찾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가치 투자자 누군가가 얘기했는데 단 한 번 들었을 때 이해되는 사람과 평생 못하는 사람 둘로 나뉜다. 그래서 아마 평생 못하는 사람 쪽에 속하고 계신 게 아닌가. 지금 보시는 분이 만약에 본인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아니요. 꼭 자기가 해야 돈 버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이 MBTI도 보면 2가지씩 이제 4가지니까 16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16가지를 100으로 나누면 8%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그 중에 뭐 어떤 특징이 사람이 주식을 잘한다라고 하면 나머지 92%는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8%에 있는 사람은 또 다른 걸 못한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되게 이제 외향적으로 친해지고 편하게 얘기하고 이런 거 되게 못하는데 되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운동을 되게 잘하고 싶은데 어느 운동은 잘 못하겠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운동을 못한다고 해서 제가 나이 39인데 39이지만 나는 끝까지 100m를 12초에 뛸 때까지 할 거야 이런 사람은 없죠. 요리 못하면 그래 나는 요리 못하니까 청소할게 네가 요리해줘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꼭 재테크를 해야 되지만 그거를 내가 직접 특히 또 주식을 해야 되는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로사님의 문제는
그러니까 16가지가 있으면 16가지를 다 잘하고 싶어요. 욕심이 많아. 고요. 로사는 장점이 엄청 많아요. 아마 주식 빼고는 나머지 다 잘해요. 부동산도 잘하고 아니, 근데 15가지만 잘하시네요. 대인관계도 너무 좋고 사람 챙기는 것도 잘하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간이거든요. 근데 자녀들도 잘 챙기고. 근데 주식은 제가 봐도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제 수익률 보시면 약간 억울하네. 내가 약간 여러분을 대변한 거였거든요. 저는 대중을 대변한 거였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질문한 거였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을 거예요. 뭔가 잘하는 게 있는데 주식 갖고 얘기하니까 다 말이 없는 거지. 맞아. 계좌가 인증해. 계좌 까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대중들이 손실을 많이 봐서 속상해하시길래 물어봤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좀 공감이 되고 저도 막 이렇게 막 흔들리고 막 그럴 때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저도 이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막 주식을 이제 이게 해야 된다. 지금 들어갈 타이밍이다. 타이밍은 기가 막히게 막혔는데 이제 뭘 살지 잘못 골랐죠. 아무튼 그래서 그때 주식을 시작해서 이제 경험은 별로 없어요. 근데 막 되게 많이 흔들렸거든요. 이분이 이 얘기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다른 분이 또 다른 얘기하면 다른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갈피를 못 잡다가 지금은 이제 찾았어요. 제 나름의 투자법을. 그냥 지수를 사자. 그리고 1등 주식을 사자. 대장주를 사자. 무조건. 1등이나 2등. 그렇게 그냥 접근하니까 조금 수월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매주 막 퀀트 투자자, 상향식 투자자, 하향식 받았지. 다 만나다 보니까 그렇죠. 되게 다 설득되면서 그게 이제 문제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끝에는 다 맞나요. 주식 투자자가 좀 다른 것 같지만 정말 예를 들면 앞으로 10년간 살아남을 투자자가 있다면 그 10년 후에 저를 만나든 누굴 만나든 다 똑같을 거고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건 부동산도 똑같아요. 제가 되게 다르다고 느끼고 저는 하기 싫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똑같고요. 사업 하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알게 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로사님께서 뭐 퀀트 투자 상향식, 하향식 다른 것 같으니까 혼란스러운 건데 그 부분 중에 분명히 교집합 정말 확실히 똑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알려면 이 시장이 계속 머무르면서 계속 반복하고 반성하고 해야 되는 것 같고 지금 드리머님은 어쨌든 하나의 방법을 찾으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분명히 실패할 수도 있고 아쉬운 부분이 생길 거예요. 네. 그러면 지수 1등, 2등 중에서 난 그럼 앞으로는 지수만 해보자 라고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지수 중에서 현금 비중을 좀 관리해보자 뭐 레버리지를 좀 추가해보자 이런 게 업그레이드 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워런 버핏이 왜 지수 사라고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이해가 완벽히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로사님께서 중도에 포기하시면 그걸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15년간 시행착오를 하고 있고 아직도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절대 않아요. 근데 이제쯤은 고수가 왜 고수구나, 왜 이게 한 길에서 만난다고 하는구나 정도까지는 알게 됐고 여러분들도 하다 보면 그리고 이 자아성찰 계속해서 내가 잘났다 생각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하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네. 그럼 약간 이제 딴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그 선배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돈 벌려면은 내 사업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내 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와 내 사업 어떻게 이제 돈 버는 거 그런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업하고 투자는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주식만 하면 사업도 잘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를 많이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왜 인생 선배들이 이렇게 하지 마라. 뭐 예를 들면 동업하지 마라. 아니면 뭐 주식 투자하는 사업은 이렇게 하지 마라. 뭐 직원들한테는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것들을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제가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과정이 사업가로서의 김현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 내 맘대로 할 거고 이 세상은 다 부조리해. 그러니까 내가 완벽한 회사를 만들 거야 라고 했는데 그걸 하나하나 지금 포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의 기성회사랑 비슷해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제가 조금씩 어른이 돼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모셨던 이제 상사 대표님들한테 죄송한 마음도 항상 이제 커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투자자로서 이제 기업을 바라볼 때와 기업가로서 기업을 바라볼 때가 너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더 퍼블릭 자산운용은 주로 상장 회사에 투자를 해요.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 몇 천억짜리 회사, 몇 조짜리 회사, 그리고 업력 수십 년짜리 회사에 투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회사는 기업 가치가 이제 뭐 지금 해봐야 몇십억, 몇백억 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회사고 업력도 10년밖에 안 됐고 직원들도 어린 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하나씩 조금 내려놓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기업을 투자할 때는 정말 완벽한 회사.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해? 했지만 알고 보면 이것밖에 못해라고 하는 사람이 저보다 훨씬 더 큰 기업을 이미 이끌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여기선 이렇게 못하는 거고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이라 그렇구나. 내가 어려서 그렇구나. 아직 회사가 작아서 그렇구나. 그런 것들을 좀 알아가는 과정. 그래서 그거를 분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게 한꺼번에 있으면 아마 투자나 기업 둘 중에 하나는 실패할 것 같아서 머리를 좀 쪼개서 쓰고 있어요. 사업은 사업대로, 투자는 투자대로 네. 따로요. 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더 퍼블릭 자산 운용에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하고 네. 개별적으로도 투자를 또 따로 하시긴 할 거잖아요. 네. 그게 좀 다른가요, 완전히? 저 개인이요? 네, 아니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게 네. 하나요? 조금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네. 그 우리 회사에는 이제 펀드 매니저가 여러 명 있잖아요. 근데 그 여러 명의 이 종목들이 다 뭉쳐서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저는 제가 한 주식 아니면 안 사요. 다른 사람이 얘기한 주식은 저희 직원이 한 거라도 안 삽니다. 제 개인 돈. 네. 그래서 독불장군. 내가 더 맞아. 내가 아니요. 너가 더 맞아 아니고요. 내가 오라. 독불장군 아니고요. 그냥 아니요. 해명할 기회를 주세요. 이대로 끊어지면 여기서 마치죠 그냥. 그게 아니라 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분석한 어떤 부분과 다른 네. 사람이 분석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분석한 부분을 제가 다 하나하나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종목도 몇 개 있는데 네. 그게 제가 한 서너 개 돼요. 제 주식이 회사에. 근데 그 세네 개 보는 것도 바빠요. 근데 다른 사람이 가까운 주식을 제가 또 이걸 확인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주식만 하고 싶어서 결국 똑같은 얘기인데요. 네가 분석해온 거 못 믿어 이러잖아. 맞아요. 그겁니다. 아니 근데 말하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박선진 대표님이랑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왠지 막 박사님 같고 물어보면 다 아실 것 같아서 막 이거 어때요? 여쭤보면은 저는 그 부분에서 모릅니다라고 탁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는 부분밖에는 나는 모른다라고 맞아요.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왜 모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깊이 알수록 그렇기 때문에 모르시는구나.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아는 건 정말 깊이 파고들어서 누구보다 전문가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라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좀 대표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조금 알 것 같기도 해요. 성향 자체가 일단 실수하는 거 싫어하시고 실패하는 거 지기 싫어하시고 그런 것들부터가 일단 내가 분석한 거는 내가 실패해도 뭔가 배우는 게 있는데 맞아요. 다른 사람이 분석한 거 그 사람 말 믿고 샀다가 이제 실패하면 이유도 모를 거고 그냥 실패는 실패대로 끝나버리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못 견뎌 하시는 성격이실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내가 그냥 내 능력 범위에서 요만큼 분석 철저하게 했으면 이거에서 그냥 수익을 다 내면 되는데 굳이 다른 것까지 할 이유도 없으실 것 같고. 근데 회사 대표로서 그 종목을 운영하기로 컨펌했다는 거는 그 사람 믿는다는 거죠. 네. 그렇죠. 회사 맞아요. 그건 네 책임이야. 고객님들, 주주님들 오해하실까봐 네. 저의 많은 돈은 네. 저희 회사 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회사 펀드도 제가 직접 가입하고 있습니다. 되게 작은 돈, 제 자산의 작은 돈을 제가 분석한 주식으로 하는 것뿐이에요. 네. 말이 길어지죠? 이 부분은 잘 편집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생생하게. 전 책을 좀 읽으면서 또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김현준 대표님이 쭉 살아오신 과정들이 적혀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펀드 매니저로 생활하시게 된 그런 내용들도 많고 네. 또 나중에 이제 자산 운용사 대표님까지 성장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 아마 비슷한 꿈을 갖고 계신 분들도 더러 계실 것 같아요. 네. 나는 나중에 이제 이런 주식 투자 트레이더 또는 펀드 매니저 이런 쪽에 꿈을 꾸고 계신 분들에게 좀 내가 선배로서 좀 조언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성향이 이런 길을 하면 좀 좋으실 것 같다 또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좋다 이런 점이 어렵다 뭐 이런 것들 조언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이런 분들도 사실 여기 잘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주 디테일하게는 일단 주식을 좋아하면서 투자자산운용사라는 자격증이 있으면 좋아요. 그게 없으면 취직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그런 직업적인 펀드 매니저를 떠나서 정말 인간으로서의 투자자가 되려고 한다면 네. 그런 분들한테는 꼭 여의도에 가지 않아도 좋다. 여의도에서 배울 것도 있겠지만 여의도에 안 갔을 때 배울 게 더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요.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이 있는 편이라 저희 회사 직원들도 여의도에서 일하고 싶고 여의도 같이 일하고 싶고 이런 욕구를 가진 친구들도 있었는데 네. 그게 결과적으로 대단히 잘 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과거 투자의 대가들이 꼭 그렇게 월가에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월가에 없던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여의도에 가면 테크닉은 많이 배울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소음에 많이 휩쓸리게 되고요. 그러면 자기가 이 진득하니 자기만의 투자관을 갖는 시간이 부족해지고 네. 그게 필요하다라는 걸 정말 알게 된 순간에는 나이 먹고 병들고 가족 보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알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제가 더 추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제가 이제 대학생분들 만나고 고등학생분들 만나면은 꼭 도전해라, 손 들어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라 라고 말씀은 드려요. 네. 그런 것들은 이 책에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읽은 분들한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말씀을 요새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한테도 뭐 이것저것 이 연락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제가 해놓은 말이 있으니까 뭐라고 하진 못해요. 막 손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 이렇습니다. 뭐 해달라, 저 해달라. 근데 나한테 들란 얘기가 아니었는데. 아니 들어도 되지만 네. 그 손을 들 때 그 용기하고 그것을 정말 테크닉 디테일적으로 하는 거랑 약간 달라요. 그럴 때는 항상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역지사지로 내가 저요 저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욕구고 그랬을 때 상대방이 뭐가 좋을까. 근데 젊은 친구들 요새 보면 패기는 많은데 저는 그거를 배려라고 느끼는데 배려가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배려 없는 패기. 네, 나만 잘 되면.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저요했을 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되돌려 봤을 때 나오더라. 그래서 패기까지 가졌었으면 그 다음엔 배려까지 가지는 마음을 가지면 정말 본인이 원하는 것을 조금 주체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깊이 있는 조언이신 것 네. 같습니다. 그 유퀴즈에서 저요 했을 때 패기와 배려는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패기는 이제 제가 손을 들은 것 자체가 패기고 네네. 배려는 그런 거죠. 유재석 씨가 거기서 다른 어떤 사람을 찍더라도 네. 나보다 말 잘할 사람을 안 치긴 어려웠을 것이다. 와우. 네, 결국에는 그분들은 게스트를 안 쳐서 방송을 잘 해야 되는데 네. 앞에 출연자가 통편집 된 것처럼 그랬으니까 손을 한 번 더 이제 누굴 찾은 거거든요. 네네네. 그럼 저는 그 사람들한테 시청률을 주면 되는 거였고 잘 나왔으니까. 시청률을 배려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되게 조언이 뼈에 꽂히는 그런 조언이랄까요? 네. 되게 막 나의 어떤 욕심 때문에 이렇게 막 저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은데 그게 이제 상대방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를 한 번 더 고민해 보면 좋겠다. 네.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좀 뼈에 지금 꽂히는 저에게도 좋은 조언 같습니다. 네, 네.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 이 에이블이라는 책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김현준 대표님이 그동안의 행적들이 있어서 이거 주식 책인데 뭐 이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한 사람의 인생을 또 쭉 담고 있고 또 그 안에 또 주식에 대한 얘기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또 배우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냥 주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이 되는 분들이나 앞으로 뭐 삶에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그냥 읽어보시면 뭐 느껴지는 게 분명히 다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두루두루 읽히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개인의 삶의 이야기여가지고 지금 회사를 안 다니고 있으면 내 딸을 못 주네. 그래서 막 그래서 다시 회사에 들어가시는 모습부터 해서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스토리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냥 몇 원에 사고 팔고 했던 얘기가 아닌 내 삶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했던 선택들이 어떤 길이었는가 이런 게 굉장히 저도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좀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또 아마 다음 책을 또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책이 나왔으니까요. 원래 이렇게 출간하고 나면 바로 기억에서 삭제하고 다음 책 준비하시나요? 아니요.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다시는 다음 책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요? 에이블 확장판. 100페이지의 100페이지짜리 확장판. 네네. 맞아요, 여러분. 이게 차마 다 담지 못한, 수록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확장판 해가지고 이제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아무튼 이번 책도 많은 관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앞으로 김현준 대표님의 또 앞날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